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제 고향 후배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왔습니다. 후배인데 제가 너무 편하게 하니까 그런데 저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예, 유현정 기자는 그 조선비즈, 조선일보의 그 기자분이시고요. LG에드와 전자신문을 거쳐서 조선비즈에서 연결지성센터 팀장, 재계팀장 등등을 거쳐서 현재는 그 조선일보에서 취재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분석 리포트, 소비자 트렌드 보고서 등을 내놓으면서 이 책들을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기과의 경쟁에는 공동 번역자로 참가하셨고요. 뒤쪽에 보시면 기계의 경쟁은 또 저는 이제 왜 이 책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두 분의 전문가가 계셔서 언급을 못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 기계와의 경쟁이 MIT의 보고서입니다. MIT에서 과연 우리는 인간은 기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인데 상당히 제가 감명 깊었던 거는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뒤에 우리 한국 저자들 역자분들의 토론이 나와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인재상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토론 부분이 나오는데 이 수준이 이게 앞에 있는 MIT 보고서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을 한번 뵀으면 하고 신청을 했고 한번 뵙고 나서 그 자리를 하면서 스팸 콘서트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책이어서 유현정 기자의 특히 발표도 토론도 상당히 수준이 있어서 제가 고향 후배라 챙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교 후배라 챙기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왔고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경제 IT 전공의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이제 북한의 이중 휴대전화 네트워크 연구인데 이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받은 아주 유능한 인재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기계와의 경쟁에서 산업 측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조금 늦어져서 강의가 좀 늦었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비즈에서 근무하는 류현정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자잖아요. 첫 직장 생활은 LG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전자신문 있고 지금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비즈에서 일하고 있는데 LG에 대해서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리포트 하나 프린트 하려면은 한 달이 걸렸대요. 프린터가 회사에 내 책상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전산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렸대요. 업무한 속도가 그 정도 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SPSS 돌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되게 빨라졌죠. 전자신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게인 IT라는 시리즈를 막 했어요. 우리 지금 빨리 IT를 도입해야 되고 빨리 뭐를 해야 되고 하는 시리즈를 했는데 기자들끼리 캠페인 실컷 하고 난 다음에 기사를 쓰고 난 다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이거 한다고 우리 진짜 행복해지는 거 맞을까? 솔직히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쪽으로 왔더니 조선일보 선배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후배 기자들이 하는 일은 내가 했던 일하고 너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루에 지금 기사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10개 정도 쓰는 기자도 있어요. 작게. 기획기사 쓰는 거는 하나 쓰지만은. 근데 예전에 이제 선배들이 일하실 때는 지면에 기사 날 곳이 없어가지고 늘 내 기사 언제 나가나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보팀에서 드디어 조선일보에 어디에 이제 기사를 냈다고 하면은 야 축하한다고 하면서 술 한잔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일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같은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후배들이 일하는 거랑 내가 하는 일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왜 힘든가를 이제 이유를 이 책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조금 더 설명해 주셨는데 왜 실업률이 회복되지 않는가? 나 왜 이렇게 바쁜가?에 대해 3가지 가설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 쪽에서는. 그래서 순환설이다. 폴 크루그만 얘기했는데 이거 왔다 그냥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냥 침체가 왔다 다시 호황 갔다 침체 왔다 하는 순환설로 설명하는 게 있고 아니다. 타일러 코엔이 거대한 침체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혁신을 너무 못했고 과일을 다 따먹었다. 낮은 나무에 있는 과일을 다 따먹고 이제 중국으로 다 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혁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이건 우리가 침체가 온 거다. 라는 2번째 가설이 있고 3번째는 너무 혁신이 해서 그렇다. 이거는 우리가 기술이 너무 진보를 해서 그렇다. 그게 바로 이 기계 경쟁을 쓴 에릭
브리니엄 푼슨과 앤드류 메가피가 주장하는 점입니다. 너무 혁신해서 우리가 실업률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계속 미래학자 얘기하셨는데 레즈 커즈와이라고 당대 우리 최고의 미래학자 맞으면서 좀 이제 너무 크게 상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욕도 좀 많이 얻어먹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신 얘기가 여기가 나와요. 그 체스 후반부의 비유인데 체스판을 개발한 발명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발명가한테 이제 황제가 너무 재밌다. 네가 하는 거 모든 걸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필요 없는데 아니다. 네가 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저는 제가 개발한 체스판 첫째 판에 쌀 한 톨, 둘째 쌀 두 톨, 세 번째 쌀 네 톨, 2배씩만 달라고. 정말 그것만 네가 원하냐고. 예, 저는 그것만 원합니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쌓았더니 33번째가 체스 후반부거든요. 총 64칸이고 8 곱하기 8 해서 64칸인데 33번째 가면은 그게 40억 톨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공학용 기계 이런 그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구글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2승을 해보니까 42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34번째 칸은 어떻게 돼요? 80억 톨이고 그럼 35번째 칸은 160억 톨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전설이 내려오는데 에베레트 산보다 더 많은 쌀을 줘야 됐다라는 전설과 도저히 줄 수 없어서 결국 애지중지했던 발명가를 목을 베고 없애버렸다는 그런. 근데 이 기계와의 경쟁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모티브예요. 자, 우리 기계가 너무 발달했는데 발달하는 속도가 한 톨, 두 톨 이게 아니라 40억 톨, 80억 톨, 160억 톨, 320억 톨 하는 지금 체스 후반부에 와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자세하게 이 경제학자예요, 두 분이. 그래서 아까 경제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 어떻게 이 기계와의 경쟁 시대, 제2의 산업화 시대, 체스 후반부 시대의 임금 격차나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교육을 못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슈퍼스타인 사람, 일반인 사람, 그 다음에 자본가, 노동가 이걸 딱 그걸 하는데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돈을 점점점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격차가 많이 커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뭐 그레이지 스쿨 나온 사람이고 밑에는 언더 하이 스쿨 나온 사람인데 1960년대에 비해서 점점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하고 그냥 일반인들의 임금 격차를 봤는데 우리 보면 김수현 씨 보면은 중국에서 잠깐 갔다 오면은 뭐 120을 벌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너 테이크스 올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순회 공연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로 디지털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내가 한번 떴다고 하면은 그 한바탕 쓸 수 있는 거 다 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위너 테이크스 올. 심지어 비트라는 거는 저는 여기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비트라는 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도 복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라는 데가 있으면 파리바게트가 대기업이니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언제 어떤 빵을 어떻게 내놓으면 될까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쫙 동네 빵집한테도 다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노하우를 쌓으려면 엄청난 오래 걸려야 되지만 그냥 고용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만 딱 맺으면 그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프랜차이즈 이익이 그 파리바게트 한 군데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약국이라는 빵집 이런 것,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비즈니스도 복제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잘하는 곳이 다 쓸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가 뭐예요? 비트요? 비트라는 게 우리가 디지털을 비트로 01, 01로 쪼갰다고 할 때 그 비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이 복제를 하면은 똑같잖아요. 원본하고 복사본의 차이가 없는 게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그동안 생각했던 거는 뭐 프린트하면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서마저도 다 복제해버리는 게 이 비트 시대의 특징이다. 그리고 캐피탈,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경기 침체 이후에 사람을 더 뽑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장비나 이런 쪽으로 계속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은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로봇을 더 좋아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폭스콘이라고 대만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 애플 쪽에 엄청난 하청 업체예요. 그리고 몇백만 명을 고용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 그걸 하청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자살도 하고 뭐 계속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로봇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살도 하지 않고 24시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가들은 로봇을 좋아한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일자리는 어디 가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관점은 아니지만은 프랑스의 피게티, 로버트 피게티라는 사람이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내놨어요. 지금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검색해 보시면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 피게티 내용의 핵심 내용은 자본가의 이익률은 연 5%였는데 나머지 일반 사람들이나 그 경제 성장률은 5%에 못 미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자본가와 노동자의 간극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술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관점에서 이런 양극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전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체 사회의 부를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개개인 모두 평균적으로 똑같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고숙련자, 그 다음에 슈퍼스타들, 그 다음에 자본가들이 더 많이 가지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도입되고 디지털화되면서 결국 결과는 전체 사회의 부는 늘어날 수 있을지만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유가 체스 후반부의 비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체스 전반부 그걸 First Machine Age 첫 번째 기계 시대라고 하고 체스 후반부를 두 번째 기계 시대라고 한다면 뭐가 다른가? 두 가지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고 봤을 때 기술의 발전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한 톨, 두 톨씩 기술이 진보하는 거라 40억 톨, 80억 톨, 160억 톨, 320억 톨, 640억 톨 하는 속도랑은 너무 차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일자리도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고 너무 급변하는 거예요. 이게 세컨드 머신 에이지의 특징입니다. 체스 후반부의 특징. 산업혁명 시대도 엄청나게 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큰 일이 있었죠.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내보낸다. 그런데 굉장히 웃긴 게 1901년도에 영국에서 그때는 주된 교통수단이 말이었거든요. 325만 필이었는데 20년 걸렸어요. 200만 필로 줄였는데 엄청난 시간을 많이 준 거예요. 마부한테나 아니면 그 마부 그 관리자 하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반절도 안 줄였잖아요. 20년 만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키아가 한순간에 붕괴됐잖아요.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로 성질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더 세컨드 머신 에이지, 체스 후반부, 기계의 경쟁 시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많이 가고 양극화 시대라는데 그 사람들 이건이라고 해서 하루에 10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아무리 향수로 목욕을 매일매일 한다고 해도 그 돈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자는 그래요. 부자애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늘어나는 효용이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빈곤한 사람은 굉장히 빈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주목하고 이 책이 던지는 화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와의 경쟁은 개인과 개인만의 경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아메리칸 기업이냐, 넌 아메리칸 기업이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유럽 매체에서 주로 이 책을 많이 다뤄요. 기계와의 경쟁 아니면 그분들이 내놓은 더 세컨드 머신 에이지.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불안하거든요. 이런 걸 전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틴 울프라는 FT, Finance Times Economist는 로봇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칼럼도 쓰고 그 다음에 유럽은 구글에 계속 반독점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는 최근에 구글 분할 결정도 없으면서 이거 분할해야 된다. 이거 90%를 검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구글의 발목을 좀 잡아볼까.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 업체, 아까 체스 후반부에 해당되는 업체는 다 미국 기업들이니까 우리 잊혀질 권리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구글에 검색 안 될 권리, 개개인 사용자들이 검색 안 될 권리, 그것도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그거 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 불안한 증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독자적인 GPS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양극화 나타나는데 양극화는 아메리칸 기업 대 넌 아메리칸 기업이거든요. 중국이 약진하고 있지만 그런
옛날에 영화를 누렸던 특히 유럽 쪽에서 이런 불안을 심각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구글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이들을 우리는 디지털 부르주아라고 부르더라고요. IT로, 디지털로 돈 엄청 버는 사람, 디지털 부르주아. 구글을 점령하라. 아큐파이 실리콘밸리. 이거는 사실은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월스트리트에서 들었던 얘기고, 오히려 실리콘밸리는 월스트리트의 대안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아큐파이 실리콘밸리,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글이나 그 실리콘밸리에 있던 억만장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겠지만 연봉이 2007년도에 200억, 2천만 달러가 200억 정도인데 20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22명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도 크게 쓰고 자기들끼리 그 셔틀버스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쪽에 원래 잘 살던 사람들이 계속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려가서 이분은 되게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예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유망한 업체들을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실리콘밸리를 캘리포니아에서 독립주로 분리하자. 마치 이탈리아에서 잘 사는 북부 사람들이 분리하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실리콘밸리를 분리하자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스 후반부에 들어선 구글, 우리 무인 자동차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다 체스 후반부의 증거예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그 인공지능에 가까운 아까 얘기하셨던 뭐 로봇이 등장한다든지 이게 다 체스 후반부의 증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구글이 이제 천국이잖아요. 어떤 근무하는 사람들의 밥도 다 공짜로 주고 아침 점심 공짜로 빨래도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공짜로 줬지? 공짜로 줬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만든 게라고만 그동안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짜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글이 직원 전체, 그 구글에 놀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다 공짜 점심을 주고 엄청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구글에 대한 찬사와 함께 어떻게 구글은 공짜 점심을 주느냐에 대해서 새롭게 시각을 볼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럼 이렇게 이제 기계가 점점점 발달해서 로봇 시대가 되고 있으면은 뭐 완전 우리 일반 사람들을 다 점령해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는 로봇 미래학자 사이에는 많이 오래전부터 얘기했더라고요. 이 짐 데이터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냥 나중에 다 우리는 실업자가 될 거다. 앞으로는 정부의 목표가 완전 고용이 아니라 완전 실업이 되고 다 일은 다 로봇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놀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2011년에 제가 만났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 얘기가 그때 취재할 때는 좀 허황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체스 후반부에 들어가니까 다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나 곱씹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좋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로봇이 직업을 대체하고 뭐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전환기에 겪을 고통은 누가 감내하느냐는 이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노키아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됐잖아요. 그 속도는 1900년도에 325만 필이 200만 필 되는데 20년 걸린 거하고 속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전환기의 고통과 부작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좀 저만 해도 이제 12년 차 기자고 뭐 좀 그래도 매체 소수인 시대에 살아봤어요. 지금은 엄청 다매체 시대죠. 우리 후배들, 더 나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교육과 시스템에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의 리더십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레이스 어게인스트 머신이 아니라 레이스 위드 머신을 해야 된다. 마치 그 체스 고수가 IBM 왓슨 말고 딥블루랑 같이 이제 그거 했던 것처럼 체스 경기를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레이스 어게인스트 머신이 아니라 레이스 위드 머신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결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책에서 나온 내용, 뭐 또 파이낸스 타임즈의 뭐 그런 칼럼니스트 이런 거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그 기획 칼럼을 기획 시리즈도 나갔어요. 디지털 경제의 명암이라는. 근데 그 세 가지 정도 질문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천재냐?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냐? 세 개 다 해당돼도 돼요. 아니면 정말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냐? 이 세 가지만 갖춰도 레이스 어게인스트 머신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이 세 가지 중 여러 가지 갖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좀 얘기할게요. 레리 페이지는 구글 만든 사람이잖아요. 구글의 레리 페이지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또 아버지도 사실 미시간대에서 로봇공학 1세대 학자셨어요. 어릴 때부터 로봇 컨퍼런스 따라다니면서 구글을 지금 인공지능 전문회사를 키우는 게 다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냐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프로그램 되게 잘해가지고 기계와 한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 뜰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당신은 열정이 굉장히 뛰어나는 사람이냐 뭐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계는 그게 없어요. 예. 스티브 잡스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은 저는 그 열정 뭐 하여튼 여러 사물을 보는 다양한 방면의 능력 같은 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게 없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당신은 정말 유연한 사람인가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속도가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옛날 걸 고집하는 사람은 아마 적응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유연하고 인간관계도 유연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소통 능력도 되게 유연하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좌우 막 대립돼 있잖아요. 저는 그거 다 과거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유연하게 네 말도 옳다 너 말도 옳다 하고 소통할 수 있고 머리도 유연하고 관계도 유연한 사람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국에 지금 전기자동차 만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인터넷에서 결제 시스템 만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방식이 여러 가지 산업 분야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그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산업 트렌드 이렇고 저런 사람도 이렇고 자기 머리에서 유연하게 상상해서 만든 게 테슬라라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물으면 되지 않을까. 레이스 어게인스트 머신에 당신은 머리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열정이 뛰어나서 정말 사람들한테 그런 걸 불러일으킬 영감을 주고 불러일으키고 스티브 잡스가 현실 왜곡장이라고 얘기했다잖아요. 안 되는 일인데 왠지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면 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이랬던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시대가 너무 빨리 초고속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유연한 사람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저는 선택이 된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중간하면 다 기계에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 생각인데 여기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되지만은 머리가 좋거나 열정이 뛰어나거나 유연한 사고를 가졌는데 이거 중에 세 개 중에 하나 있으면 살아남고 두 개만 있으면은 저는 창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가는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기업가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공상가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해줘. 막 사줘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선택받는 사람이 바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사람인데 머리가 좋거나 열정이 뛰어나거나 유연한 사람인데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되고 사실 앞에 세 개 소개해드렸던 세 분 모두 이 셋 아니면 둘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기계와 경쟁 시대는 진입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 전자신문 혼자밖에 없었는데 수십 개 지금 매체가 생긴 거 보셨죠? 저는 이미 진입을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너무 두렵게나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미래는 이렇게 갈 거라고 잠깐 참고하는 자료만 보면 되고 우리가 미래를 창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전체 트렌드로. 그래서 우리가 인벤션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아까 계속 나왔던 레즈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IQ가 169라고 들었고 교수님은 IQ가 얼마예요? 저요? 하시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